토요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새아침 김호성입니다. 주말 어떠셨는지요? 한 해 마무리를 앞두고 정치권이 더욱 바빠졌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선거제 개편 여야 5당 합의가 이뤄진 뒤에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민주주의를 위한 진짜 투쟁이 시작됐다. 단식 투쟁 1라운드에서 진짜 투쟁 2라운드가 펼쳐졌습니다. 산을 넘자 더 큰 산이 다가온 셈이죠. 지난주 원내대표 당선 이후에 가진 이 시간 첫 인터뷰에서 나경원 의원은요. 전체적으로 부정적 입장이다라고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관련된 질문에 이렇게 밝힌 바 있죠. 민주당 이해찬 대표 역시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관련해서 100% 도입은 곤란하다고 밝혔었죠. 비례대표 수를 늘리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지역구를 축소하거나 의원 수를 늘리는 것입니다. 전자는 현역 의원 기득권이, 후자는 여론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낙관론은 섣부릅니다. 가까스로 연장된 정개특위 활동 시한 내년 1월 임시국회에서 합의 처리해야 될 선거제도 개혁 관련 법안 통과가 제대로 이뤄질지 예산안 처리 때 한동안 멈춰섰던 국회가 뒤늦게 더욱 바빠지게 됐습니다. 관련 이슈 오늘 1부에서요.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3부에서는 전문가 두 분 모시고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7일 월요일입니다. 잠시 후 출발하겠습니다.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네, 오늘 꼭 아셔야 할 뉴스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임시국회 오늘부터 열립니다. 네, 지난 15일 여야 5당이 전격 합의를 했습니다. 네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선거구제 개편 논의를 시작한다. 그리고 공공부문 채용비리 의혹 국정조사한다. 탄력근로제 확대 법안 처리한다. 유치원 3법 같은 여러 안건들 함께 처리한다. 예, 이렇게 해서 합의를 했습니다. 네네. 네, 문재인 대통령도 그날 그 문희상 국회의장하고 면담을 했어요. 청와대에서. 예. 그 자리에서 중앙선관위안을 기본으로 해서 여야 합의를 본다면 얼마든지 대통령으로서 의지를 실어서 지지할 뜻이 있다. 예. 예, 이 얘기는 뭐냐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15년에 그 대안을 제시를 한 바가 있거든요. 네네. 국회의원 정수 그대로 두고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눠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방안입니다. 대통령 공약이기도 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예. 이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지금 연동제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긴 한데 네네. 기본적으로는 뭐 연동형으로 갈 것으로 이렇게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예. 네, 이에 따라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하고 이정미 정의당 대표도 그날 오후에 단식 중단했고요. 네네. 손 대표는 오랜만에 존재감을 과시했다. 그래서 또 화제네요. 제가 저 오프닝에서 민주주의를 위한 진짜 투쟁이 시작됐다. 이렇게 손 대표 워딩을 그대로 살렸습니다만, 예, 그렇습니다. 그 단식 투쟁 거의 열 하루 하셨나요? 열흘 했나요? 네, 늘 타이밍이 안 맞는다 그러셨는데 이번엔 타이밍을 좀 잘 맞추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와중에 청와대 특별감찰반 파문이 갈수록 이거 좀 이상하다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지금 네. 확산되고 있습니다. 약간 국면이 좀 전환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청와대 특별감찰반 그 비위 사건의 진원지로 알려진 것이 검찰 출신의 김모 수사관 아닙니까? 네네. 이 사람이 언론에 새로운 사실을 공개를 했습니다. 실은 비위 때문이 아니고 우윤근 러시아 대사에 대한 첩보 보고서 때문에 눈 밖에 나서 쫓겨났다. 네네. 그러면서 첩보 보고서 내용과 관련 음성 파일까지 공개를 했어요. 예, 예. 첩보 보고서 내용은 뭐냐? 이 우윤근 대사가 2009년 사업가 장모 씨로부터 조카 취업 청탁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받았다. 예. 그 이후에 2016년 총선에 출마하게 되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될 것으로 봐서 네네. 원내대표와 국회 사무총장 시절 비서실장이었던 측근 김영근 그 현재 우한 총영사입니다. 네네.를 통해서 그 돈을 이제 돌려줬다는 거고요. 음성 파일은 돈을 돌려줄 당시 차용증을 쓴 것과 관련해서 사업가 장모 씨가 차용증은 쓰지만 갚을 돈은 아니다. 네네. 선거 끝나면 태워버려야 한다라고 이 얘기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이 김영근 총영사가 문제없이 처리하겠다라고 말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 예. 예, 우 대사는 돈 받은 사실 없다. 장모 씨가 돈을 안 준다고 사정기관에 투서를 넣었지만 사실 무근으로 밝혀졌다. 네네. 하지만 당시 사정이 어렵다고 해서 이 김영근 당시 비서실장이 빌려준 거다라고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임종석 비서실장은 그런 첩보 보고를 받지 않았다라고 해명을 했고요. 그런데 우대사는 부임 즈음에 임 실장이 전화를 해와서 그런 일이 있었냐라고 묻길래 지나간 일을 다시 올린 것이다라고 하소연을 했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예. 해명이 엇갈리고 있죠. 그래서 이 또한 논란입니다. 보고를 받지 않았다라는 얘기까지 원래 했었어요. 그랬다가 다시 또 이런 식으로 지금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귀추가 주목되는 사안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인적 쇄신안을 내놨는데 생각보다 규모가 크지 않은 규모에 대한 반응도 그렇게 거칠진 않은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최근 나경원 원내대표가 취임 직후에 인적 쇄신 최소화해야 한다라고 언급을 했죠. 그 반면에 이제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인적 쇄신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를 해서 갈등설이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15일 비대위가 이제 조강특위 보고를 받아서 발표한 당협위원장 자격 발달 대상에 포함된 현역 국회의원은 21명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전국 253개 당협위원장 규모 대비 8.3%입니다. 10%도 안 되는 거죠. 이 가운데 친박은 12명, 비박계는 9명입니다. 그래서 대구의 한 일간지조차 사설에서 이렇게 지적을 했더라고요. 재판 중이거나 불출마 선언을 한 의원이 다수 포함돼 숫자만 부풀렸고 탈락자라도 살아남을 수 있는 기회까지 부여했다. 이 정도 인적 쇄신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것으로 여긴다면 엄청난 오산이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이 최근 지지율 상승에 또다시 근거 없는 자신감이 고개를 드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런 속에 복당을 예고한 이학재 바른미래당 의원이 있지 않습니까? 내일 기자회견 연답니다. 자유한국당 입당을 공식적으로 발표한다고 하네요. 원래 당대 당 통합에서 그 이전에 보면 이제 개인들이 움직이기 시작하잖아요. 보면 신호탄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하청업체 근로자 사망한 그 한국 서부발전 측이 이게 그동안 사망 사고를 축소 보고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한국 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 협력업체 직원으로 일하던 김용균 씨가 지난 11일 날 석탄 운송용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서 숨졌죠. 그때 2인 1조 근무 규정을 지키지 않았던 정황도 이미 확인이 됐습니다. 이런 속에서 한국 서부발전 측이 지난해 이제 국회에 국정감사 자료를 제출을 했는데요. 2008년부터 2017년까지 9년 동안 44건의 산재가 발생했고 6명이 사망을 했다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2011년에 발전시설 외벽 공사가 있었고 2016년에 또 컨베이어 벨트 고정 공사가 있었는데 그때 각각 3명, 2명이 추락사를 했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또 보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이번에 드러나서 고의 축소 지금 의혹이 지금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국 서부발전 측은 고용노동부를 경유해서 산재 처리된 내용 그것만 다시 이게 받아서 명단을 이렇게 포함해서 제출한 것일 뿐이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망자 거의 대부분이 하청업체 직원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서요. 역시 위험의 외주화가 이번에도 확인된 거 아니냐라는 평가입니다. 정리되지 않으면 다시 제2, 제3의 사고가 또 이어지게 될 것이라는 그런 우려인데 잘 들여다봐야 할 사안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산대 여학생 기숙사에 외부인이 침범을 했어요. 이게 뭐 성추행까지 했다는 그런 얘기가 그렇습니다. 나오고 있잖아요. 이게 2013년에 이 유사한 사고가 한번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학교 측이 이제 최첨단 보안시설 갖추는 그런 공사를 해가지고 올해 2학기부터 여학생 전용 기숙사로 이 건물을 재개관을 했다 그럽니다. 그런데 어제 새벽 1시 반쯤에 이제 20대 남성이 술이 취한 상태에서 앞서 가던 여학생이 출입카드를 찍고 들어가니까 따라 들어간 거죠. 자, 그래서 이 복도에서 마주친 여학생 강제로 입을 맞췄고 이 과정에서 여학생이 저항을 하니까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는 그런 폭행까지 저질렀습니다. 근데 이게 아마 인력이 여기에도 좀 배치가 안 돼 있었던 모양 같아요. 첨단 장비만 믿고 인적 배치를 좀 제대로 안 하면 또 이런 일도 벌어질 수 있습니다. 글쎄요. 이게 뭐 불안해서 여학생들이 이게 제대로 기숙사 생활을 하겠어요. 이거 있었던 일이 또 벌어진 건데. 그렇습니다.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이종훈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FM 94.5MHz로 방송되고 있는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의견 주실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휴대전화 메시지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네, 예산안 처리 국회 공전 이후에 연말 정국이 분주해졌습니다. 선거제 개편 이슈 처리가 본격화됐죠. 이런 와중에 청와대가 요즘 편치 않은 것 같습니다. 경찰의 지인 수사 상황을 캐물었다고 알려진 청와대 특감반 직원이 친여 인사 우윤근 주 러시아 대사와 관련한 비위 첩보를 해서 본인이 부당하게 쫓겨난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한 것이잖아요. 청와대에서는 미꾸라지 한 마리가 개울물을 흘리고 있다. 뭐 이렇게 좀 강경 대응에 나서고 있는데요. 민주평화당의 박지원 의원 연결해서 최근에 정치권 이슈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문 좀 드려보도록 하죠.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박지원입니다. 네네. 특감반 직원 뭐 조금 전에 제가 언급했는데 김태우 전 수사관 이름도 뭐 공개가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이게 지금 이 사태를 의원께서는 좀 어떻게 받아보고 계시는지요? 과거에 제 경험상 보면은 민정수석실에 네네. 그러한 담당관 김대중 정부 때는 사익동 경찰들이 상주했고 물론 YS 정권도 그랬습니다. 네네. 대통령께서는 이러한 일탈한 행위를 보고 예. 저에게 지시를 해서 사익동 팀을 없앴습니다. 네네. 그 후 민정수석실에서 이러한 팀들이 계속 운영되고 있는 것은 별로 바람직스럽지 않고 또 어차피 권력이란 게 그런 자리에 있으면 또 일탈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고 네네. 또 그러한 보고를 받았을 때 뭐 참고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네네. 이게 이쪽에 얘기를 보면은 우윤근 대사의 건은 하나의 예시일 뿐이고 다른 것도 여러 가지가 있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럴 수 있을까요? 글쎄요. 김태우 수사관이 역대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도 계속 일했기 때문에 네네. 그분이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에 들어온 것 자체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왜 이러한 분들을 받아들여가지고 과거의 관행들이 습성들이 지속됐을까 하는 것에 나는 의문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까지 특감반에서 근무를 했었고 자신은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아서 이렇게 일을 처리를 한 것인데 이 문제가 내 본질적인 쫓겨나게 된 이유는 실제로 이런 것이다라고 이제 문제 제기하면서 그래서 일각에서는 제2의 박관천 사건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배경인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보고 계신지요? 저도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김대중 정부에서 처음 저희들이 청와대에 들어갔을 때 비서관이나 행정관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서 다 그분들은 공무원들이거든요. 네네. 뭐 청와대에서 어떤 분을 차출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예. 대개 각 부처에서 상당히 유능한 공무원들을 순환보직으로 이제 청와대에 파견하게 되고 그 유능한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청와대에서도 일을 잘해서 또 복귀할 때는 대개 승진해서 보냅니다. 네네. 그렇지만은 제 경험으로도 당시 김대중 대통령께서 공무원이 무슨 비리가 있겠느냐, 잘못이 있겠느냐, 무슨 정권하고 책임이 있겠느냐 해서 3분의 1을 잔류시켰어요. 예, 예. 그랬더니 계속 타성이 남아 돌아가 있더라고요. 네네. 그 전에 하던 일을 반복하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우리는 전부 다 교체한 적이 있는데 저는 문재인 정부에서 왜 특히 민정수석실의 감찰관들을 역대 부패한 정부 네네. 또 민간 사찰한 정부 사람들을 계속 썼는지 그건 좀 의문이 되고요. 그러한 사람들은 그런 관행 습관이 있기 때문에 저는 했으리라고 봅니다. 예. 단 청와대에서 발표한 대로 불법적이거나 또는 필요하지 않는 정보는 파기했다. 네네. 라고 하지만은 청와대도 궁색한 거예요. 네네. 만약 파기했으면은 그 다음에 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했어야 되고 네네. 계속되면은 돌려보냈어야 됩니다. 예. 이러한 것은 좋지 않은 것은 저는 굉장히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예. 글쎄요 청와대에서 미꾸라지 하는데 저는 그 미꾸라지가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네네.
그래서 그런가요? 지금 보면은 그 우인근 대사 임종석 비서실장 간의 말도 좀 약간 엇갈리고 있거든요. 김 전 수사관이 조국 수석이 임종석 비서실장한테 우인근 대사의 비위 첩보를 보고했다. 그런데 임 실장은 보고받은 적 없다. 이랬다가 우 대사가 대사 부임 시절 관련 사안을 물어봤고 결론난 사안이라는 취지의 답변을 또 들었다. 이런 얘기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엇갈리는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것이죠? 글쎄, 우인근 대사는 러시아로 부임하기 전에 비서실장에게 인사차 전화해서 자기가 끝난 사항을 이렇게 또 검증받았다 하는 그런 유감을 전달했다고 하고, 네네. 임종석 비서실장은 나는 인사검증에 대해서 보고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겠다라고 웃으면서 넘겼다고 하는데, 예. 제가 아는 우인근 대사는 굉장히 진실성 있는 분입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우인근 대사가 얘기한 대로, 임종석 비서실장이 얘기한 대로 그 문제는 부임하면서 되게 이제 비서실장한테 전화를 하는 거니까, 네네. 또 같은 정치 국회의원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불만을 토로했을 거고, 네네. 또 임종석 실장은 실제로 잘 모르니까 그런 보고를 받은 적 없다라고 한 것이 그렇게 와전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그 두 분의 말씀을 믿습니다. 네네. 임종석 비서실장이 대응 지시를 했다라는 게 김 수사관의 주장인데, 이게 민정수석실 민정라인 쪽에서 이렇게 비서실장에게 보고를 하고 거기에 따른 대응 지시도 내리고 이렇게 합니까? 지금 비서실장들 역임하신 분으로서 이거를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김태우 특별수사관이 지금 이렇게 물고 늘어가기식 비겁한 짓을 하는데요. 네네. 저는 그 비서실장의 일을 행정관, 수사관 정도는 모릅니다. 네네. 예. 그건 좀 지나친 것 같아요. 예. 본인이. 그리고 김태우 수사관도 옳지 네네. 않은 일이죠. 예. 자기가 어떻게 됐든 교체가 됐으면은 왜 당시에 우인근 대사 보고 있는데 문제를 안 삼고 검증을 안 했다고 하면은 그때는 말하지 못했습니까? 네네. 그때의 정의는 어디에 있고 지금 자기가 불이익을 당하고 어려워지니까 마치 폭로하는 식의 방법은 그건 또 정의롭지 못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십상시 파동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글쎄 어떻게 됐든 그러한 일이 일어난 것은 대단히 잘못됐고, 네네. 대개 보면은 집권 2년을 지날 때는 이런 파동이 있습니다. 예, 예. 또 그러기 때문에 저는 이전부터 문재인 대통령께 과감한 인적 청산을 해서 네네. 새로운 전기를 만들어줘야만이 집권 3년차부터 성공할 수 있지. 지금 현재 이 상태대로 은발의 오줌 누기식으로 찔끔찔끔 인사하고 덮으려고 하면은 더 큰일 납니다. 네네. 저는 매년 매 정권마다 그랬어요. 1년 반, 2년 되면은 이런 일이 터지기 때문에 이때 일벌복귀하고 새로운 기풍을 진작시킬 수 있는 대대적인 인적 청산을 청와대건 내각이건 네네. 당이건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야 제2의 박한천 사건 같은 것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죠. 제가 비서실장을 하면서 모 부처의 과장 하나가 국장이나 장차관 몰래 어떤 정책을 언론에 리크를 흘린 적이 있어요. 예. 그런데 그게 옳지 않은 정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각 부처의 인사권은 장관한테 있지만은 네네. 비서실장으로서 장관에게 지시를 해서 반드시 조치를 해라. 네네. 해가지고 일벌받게 하니까 그 후 김대중 정권에서만 유일하게 정부 문건들이 대선 기간 동안에 유출되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신상필벌의 원칙이 적용돼야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이 순간에 정의를 못하면은 앞으로 남은 자녀 임기 3년간 저는 성공하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두 야당 대표 단식의 선거제 개혁을 이끌어냈습니다. 이 과정 어떻게 지켜보셨는지요? 글쎄요. 이끌어냈는지 안 냈는지는 조금 더 봐야겠습니다. 그러나 예. 정계특위위원장을 맡고 있는 심상정 의원께서 잘 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결론이 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벌써 합의하고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고 네네.
또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선관위의 안을 지지한다 하는 것은 선관위안을 우리 국회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가 네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물론 수고하신 뭐 손학규, 이정미 이런 분들이 계시지만은 예. 조금 더 추이를 보아서 평가해야 된다 이렇게 좀 유보적 자세를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1월 임시국회 합의 처리가 좀 어려울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1월 임시국회는 열어야죠. 네네. 지금 현재 제가 법사위원입니다만은 네네. 법사위나 각 상임위에 걸려 있는 민생 법안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예, 예. 이것들은 국회에서 빨리빨리 처리를 해줘야지 이게 무슨 뭐 정개특위다 사개특위다 뭐가 하나 걸리면은 국회가 전체가 마비된다고 하면은 그건 국민들로부터 안 그래도 왕따 당하는 국회가 더 왕따 당하는 거죠. 네네. 그래서 저는 임시국회는 열어서 네네. 일반 민생 법안이나 개혁 법안은 합의 처리를 해나가고 예. 심의하고 네네. 그러나 정개특위나 사개특위는 사개특위대로 별도로 움직여야지 지금 현재 정치특위에서 연동형 비례대표 가지고 모든 국정이 마비된다고 하면은 안 그래도 경제는 어렵고 네네. 지금 북한 핵 문제는 풀리지 않고 노동계, 적폐청산, 사법부 소위 북경 노적사가 한꺼번에 지금 몰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저는 임시국회는 열되 정개특위의 문제는 심상정 특위위원장 주도하에 여야가 다시 머리를 맞대고 숙의해야 된다. 네네. 그래서 평가를 유보합니다. 알겠습니다. 한국당 조광특위 인적쇄신 대상자 발표했는데 어떻게 보셨는지요? 어마어마하게 했어요. 그렇습니까? 규모가 크지 않았다는 평가도 많이 있던데요. 글쎄요, 뭐 보기에 따라서 결정되겠지만은 네네. 현역 의원들을 그렇게 배제시킬 수 있는 것은 굉장히 큰 겁니다. 김병준 비대위원장이기 때문에 가능한 건가요? 저는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만약 처음에 가서 그렇게 쇄신을 하고 들어갔으면은 네네. 굉장히 평가를 받을 건데 이제 뭐 2월 전당대회인데 예. 끝나면서 아무튼 청산을 했는데 네네. 또 한국당 일부에서 보면은 전당대회 때 지금 받아들이고 반성하는 사람은 뭐 다시 공천할 수 있다. 네네. 공천의 길을 터겠다. 하는 사탕을 던져놓는 것은 그건 또 옳은 개혁이 아니죠. 예. 그래서 지금 현재는 잘 됐지만은 용두사미로 끝날 수도 있고. 네네. 또 지금 현재 한국당은 도로 박근혜당 됐다. 네네. 이런 평가를 받기 때문에 과연 비박들이 어떻게 분열할 것인가. 예, 예. 또 이미 바른미래당에서 국회의원 한 분이 내일 입당을 한다고 하면은 네네. 또 바른미래당 역시 소위 그전 새누리당 계열 그런 분들이 어떻게 태도를 할 것인가 뭐 정계가 좀 시끄러울 것 같습니다. 예, 이게 개인별로 이동이 있으면은 그 다음에 당대당 통합의 이야기가 나올까요? 바른미래당과 한국당의 당대당 통합은 불가능할 겁니다. 네네. 손학규 대표는 진보적 자세를 가지고 있고 예. 나머지 일부 의원들은 뭐 보수적 가치를 존중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움직이는 것은 쉬울 일이지만은 만약 네네. 지금 현재처럼 바로 박근혜당이 됐다고 하면은 유승민 전 대표 같은 분은 좀 엉거주춤하겠죠.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고. 네네. 네. 자, 그러면은 홍준표 전 대표는 어떻게 될까요? 또 나올까요? 홍준표 대표는 지금 현재 그 유명한 입을 닫고 있는데 네네. 어떤 방향으로든지 튈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분열이 예. 어떻게 시작될 것인가 어떻게 됐든 시대착오적인 도로 박근혜당은 국민적 지지는 받지는 못하고 네네. 특정 지역이나 또는 박근혜 지지 세력이 일정하게 전국에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기 때문에 존재할 거고 지금 현재 박근혜 탄핵을 앞장선 그 시대 정신에 맞는 그런 분들의 소위 네네. 비박계가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예. 그건 좀 유보를 하지만은 저는 분열되리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민주평화당의 박지원 의원이었습니다. 1부 마치고 2부에 돌아오겠습니다.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 네, 2부 출발 새 아침에서는요. 한국당의 인적 쇄신 대상이 112명이었는데 이 중에 현역 의원이 21명이 포함됐습니다. 당내 후폭풍과 관련된 이슈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돌아오죠.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 네, 자유한국당 비대위에서 인적 쇄신 대상을 112명으로 했고요. 이 중에 현역 의원 21명을 포함시켰습니다. 당내 후유증이 필연적으로 뒤따를 것 같습니다. 한국당의 조강특위 이진곤 위원을 연결해서요. 이번 쇄신 대상 선정의 구체적 의미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죠.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딱 2달 전에 저희와 연결을 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협위원장 교체 작업이 조강특위의 가장 큰 책무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 자, 그렇다면은 인적 쇄신 이후에 당협위원장 교체 작업 이제 수순이 펼쳐질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번에 인적 쇄신을 하는 데 있어 갖고 기준은 어떠한 것이었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여하튼 자유한국당이 지난 20대 총선 때는 당초에는 180석도 가능할 것처럼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자신감도 넘쳤고 네네. 분위기도 아주 좋았고.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말이죠. 네네. 이 공천 과정을 거치면서 하루아침에 왜 이게 당이 아주 그야말로 몰락지경으로 떨어졌거든요. 예, 그 예. 이후에 계속 국민들의 외면을 받아가면서 결국은 이 3번이나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갔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런 그 과정마다 고비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 고비에 책임을 져야 할 분들이 있지 않느냐. 네네. 이런 분들이 책임을 져주지 않으면 국민들 또 보수 우파의 그 유권자들이 용납하겠느냐. 그래서 이제 그런 책임을 묻느라고 보니까 이제 그런 게 기준이 돼가지고 그런 말하자면 그걸 기준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예. 공천 과정도 있겠고요, 분당 과정도 있겠고 또 이 국정 난맥상을 보였던 과정도 있을 거고 이렇게 또 지방선거 참패 과정도 있을 거고 이래 되니까 그런 모든 게 저희들이 이제 고려 대상이 된 거죠. 예, 한국당 내에서는 이제 개파 같은 건 없다 이런 말씀들을 주로 많이들 하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박계 좌장 김무성, 친박계 좌장 최경환 의원이 모두 쇄신 대상에 포함이 됐습니다. 어떤 의미라고 생각을 해야 될까요? 이분들은 사실은 당협을 그만두신 분입니다. 그만두시고 앞으로도 출마 안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인데 어쨌든 이런 분들 포함해서 현역이라도 만약에 이제 앞으로는 그 1월 중순까지는 이제 비워진 당협위원장 자리를 충원하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데는 공모를 하는데 공모에 응하실 수 없습니다. 이걸 이제 분명히 하기 위해서 네네. 이런 분들은 그래서 이제 그렇게 발표를 했던 건데, 네네. 이런 분들은 이제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앞으로 공천 과정이 있을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개파가 없다 이랬는데 개파가 없다 했는데 또 보면 개파 논란이 벌어지고 이러거든요. 네네. 그래서 정당에 개파가 없을 수는 없는데 그 개파가 발전적인 개파여야죠. 이 정책을 중심으로 한다든지 국민에 대한 헌신을 중심으로 한다든지 이래야 되는데 네네. 과제 중심의 이래야 되는데 자기들 그 집단적인 이익 중심의 그런 이제 동아리가 돼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런 점에서는 앞으로 바로 김무성, 최경환 이런 분들이 오히려 앞장서가지고 이런 개파 정치를 타파하는데 앞장서서 노력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예, 조금 전에 당협위원장직 비워놓은 거 채운다는 그런 말씀하셨는데, 바른미래당 이액자 의원이 한국당으로 이제 가게 되면은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바른미래당 의원들을 염두에 두고 당협위원장직 비워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근데 그런 분들이 오면 저희들이 이번에 비워놓은 자리가 많지 않습니까? 네네. 여기서 이제 어떤 자리든지 그분들이 응모를 해야죠. 예. 저는 여기 가고 싶습니다만, 그렇게 하면 이제 그 자리에 대해서 꼭 그분을 위해서
뭐 자리 비워놓고 기다렸던 게 아니고 네네. 그분이 이제 와서 응모를 하면 예. 다른 경쟁자분들과 같이 같은 조건에서 이제 저희들이 심사를 하게 되겠죠. 네네. 예. 그런데 물론 이제 이분들이 또 뭐 만약에 당 측에서 이분들을 영입 형식으로 모셔온다면 좀 더 유리한 조건이 부여될 수도 있겠죠. 예, 지난번에 그 말씀하신 것이 사람 빼오기식 보수 결집이 아니라 당대당 통합해야 한다고 그러셨는데요. 실제로 이 같은 움직임을 앞으로 펼쳐 나가실 계획이신지요? 근데 이제 근데 자유한국당이 만약에 손을 잡는다면 이건 뭐 제 소관은 전혀 아닙니다. 네네. 이거 뭐 비대위 소관이겠지만 만약 손을 잡는다면 그 대상은 바른미래당밖에 없거든요. 예. 뭐 정의당이 있겠습니까? 민평당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바른미래당하고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바람직한 것은 서로가 다 흔쾌히 손을 잡는 그런 뭐 결속이랄까 네네. 이런 게 돼야 될 텐데 만약에 거기서 사람을 똑집게로 뽑아오듯이 이렇게 하면 그거는 정치 도의에도 문제가 있죠. 그런데 다만 이제 이학재 의원처럼 옛날에 여기 저기 자유한국당에 있었던 분으로서 탈당했다가 다시 나는 오고 싶다 이럴 때는 이제 이거는 비대위나 해당 또 당협이나 뭐 중앙당의 비대위나 이런 데서 판단할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네. 이 사람을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네네. 그런 거는 약간은 이제 좀 그러니까 보수 우파 정치 세력의 뭐 대결집 요거하고는 약간 결이 다르긴 합니다만 저로서는 뭐 그런 분도 어차피 돌아오겠다는 분은 안 받아들일 명분도 없지요. 예. 네네. 그 2월 전대 이후에는 새 지도부가 당협위원장직을 다시 바꿀 것이라는 그런 분석도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조각적인 결정이 뒤집혀지는 것인데요. 어떻게 될까요? 지금 새로 앞으로 2월 말 전당대회를 통해서 새로 등장할 당 지도부는 누가 지지하겠습니까? 누가 지지해서 누가 뽑은 사람들이겠습니까? 네네. 지금 새로 이제 구성되는 이 당협위원장들이 주축이 돼서 그분들을 지도부로 선출할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 새 지도부에게는 새로 구성되는 전국의 당협 위원장들이 자기들의 지지 기반입니다. 네네. 그 자기들을 지지한 그 지지 기반을 허물고 다른 사람들로 가지고 다시 바꿔요. 예. 그거는 논리적으로도 성립이 안 되죠. 그래서 그런 말씀이 아니고 뭐 새로운 지도부가 들어서는 싹 바꾸고 그런 거는 말이 논리적으로 성립이 안 되는 말이고 다만 이제 21대 총선 그러니까 20년의 총선 때 그때는 어차피 이제 공천관리 뭐 위원회인가 이런 게 또 구성해서 공천 작업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럴 때 되면 늘 그래 왔듯이 뭐 바뀌는 사람 당협위원장 중에 바뀌는 사람도 그때는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거는 이제 그때 일이고 저희들이 작업하고는 상관없는 거죠. 예, 당협위원장 공모 진행하시게 되면 어떤 기준, 방향 어떻게 설정하고 계시는지요? 저희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분이 경쟁력이 어느 정도냐? 네네. 경쟁력이 있냐? 그게 우선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당선 가능성이겠죠. 예. 그러니까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당선 가능성이니까 그 점을 이제 우선해야 되겠지만 이분이 또 자유한국당 당협위원장이 될 뿐 아닙니까? 그럼 자유한국당이 추구하는 그 가치를 명백히 인식하고 있느냐? 네네. 거기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고 있느냐? 이걸 또 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있느냐? 그것을 네네. 국민 앞에서 팔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느냐? 그러니까 말하자면 정치인은 희망의 상인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것은 정책을, 비전을, 나의 생각을, 나의 이념을 국민들한테 당당히 팔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가진 분인가? 이 점도 또 봐야 되겠죠. 네네. 당선 가능성 같은 염두에 둔다면 예를 들자면 이번에 제외된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에 다시 좀 등장한다고 하면은 이 같은 상황이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전망하시는지요? 윤상현 의원 어디 페이스북에 올린 걸 저도 봤는데 아주 감동적이었어요. 그렇게 모든 걸 내가 책임지겠다 이런 자세를 가져주면 아마 옛날부터 모든 그 구성원들이 그런 자세를 가져줬다면 자유한국당이 오늘날 이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하지는 않아도 됐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만 유감스럽게도 윤상현 의원의 경우는 이제 이번에는 말하자면 책임을 물은 셈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공모에서는 그 응모를 하실 수가 없죠. 그렇지만은 이분이 다시 만약에 2020년인가 그때 21대 총선 때 그때 공천 신청을 해가지고 그때 어떻게 할지는 그거는 저희들이 전망할 수 없는 일이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조강특위의 활동은 이번에 2월 말 전당대회를 통해서 새 지도부가 잘 선출돼서 정상적인 그런 이제 정당이 정상화되고 용기를 가지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 바탕, 그러니까 그 정지 작업을 우리가 하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조직을 새로 쇄신하고 그 바탕에서 새 지도부가 힘차게 나아가기를 바라는 바로 그런 작업을 했기 때문에 네네. 이것은 이제 공천이나 이런 거하고는 상관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위원님 오늘 아침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진건 자유한국당 조강특위 위원이었습니다. 네, 출발 새 아침 3부는요. 8시 뉴스 듣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